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 북로장생.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 북로장생.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시즌1이었던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제목을 북로장생으로 바꾸고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 가실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이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이신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10개월이 흘렀습니다. 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이 멘트. 네. 10개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강요정이신 네. 유창길 원장님 함께 하셨고요. 건강요정은 다들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지 않는 그 기간에도 어떻게 기억을 하시고 네. 저희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응원을 좀 힘입은 바도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220명 정도의 분들이 네. 구독하고 계신데 구독자분들이 줄질 않더라고요. 방송을 네. 저희가 10개월 안 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한테 그래도 이걸 들어주신 분들은 네. 기다려주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기다려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쉬는 기간에 원장님이나 저도 좀 더 내용이 좀 알차게 준비됐으면 좋겠다 네. 했는데 컨셉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름을 북로장생, 아하. 생로병사의 비밀 야, 이런 컨셉으로 네. 그 문학 작품 읽는 걸 네.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한번 문학 소년이셨군요. 네, 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문학 작품 속에 이제 생로병사에 대한 얘기가 네.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이라는 게 인간의 삶을 그렇죠.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어떤 묘사나 네. 서술이 꼭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의 향기를 느끼시면서 아하. 건강 관련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과 문학이 콜라보가 된 방송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뭐 기존에 문학 방송만 즐겨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건강이면 정보 쪽이니까 아무래도 네. 정보를 즐겨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문학과 건강에 대한 정보가 함께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석이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군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렇군요. 건강 카테고리가 있고 네네. 문학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방송의 글쎄요. 카테고리를 저희가 시즌 1에는 이제 건강 카테고리였는데 네. 지금 이제 건강과 문학이 결합되니까 네네. 그냥 건강으로 가죠. 이 크로스오버가 네. 또 묘한 매력이자 네. 어디도 끼지 못하는 네. 참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사실은 부제만 두고 보면 굉장한 어떤 비밀이 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네. 문학에 또 이런 점이 나타났다니까 또 아주 쉽게 저희가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시즌2의 첫 번째 시간 북로장생 6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작품은 안톤 체호프의 6호 병동입니다. 네. 이제 안톤 체호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단편 소설과 희곡을 집필했던 러시아의 명작가입니다. 네. 세계 3대 단편 소설가 중에서 최고봉으로 이제 꼽히시는 분이고요. 네. 이분의 특징은 작가이면서 의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체호프의 소설을 읽어보면 소설 속 주인공들이 겪는 생로병사에 대한 서술이 매우 사실적입니다. 네. 그 이유는 체호프가 의학 전공 출신의 작가였기 때문에 아하. 죽음, 질병, 증상에 대한 묘사가 보다 사실적이었던 것을 소설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톨스토이가 체호프의 작가적 능력을 인정했을 정도로 체호프는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단편 소설의 명작가였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체호프는 폐결핵, 폐결핵이라는 병 때문에 40대 중반에 생을 일찍 마감했습니다.
천재는 역시 요절한다더니.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건데 네. 예, 폐결핵이란 병은 이제 결핵균이 폐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이렇게 폐에 들어간 결핵균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1차성 결핵이라고 하고요. 네. 2차성 결핵이 있는데 결핵균이 오랫동안 이제 잠복해 있다가 네네. 몸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폐결핵으로 발병이 되는 것이 2차성 결핵이라고 합니다. 이 결핵이 요즘에는 없고 옛날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오. 현재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병이고요. 네. 미래에도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질병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WHO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폐결핵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결핵에 걸리고 아, 150만 명이나 사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비율이 높네요. 네, 그리고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을 때 폐결핵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도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발생될 가능성도 많고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도 폐결핵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체오프가 이제 폐결핵으로 이제 평생 고생을 했는데요. 20대 초반에 이미 객혈,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증상이죠. 폐결핵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네. 객혈, 피를 토하는 증상인데 체오프가 이미 20대에 객혈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이 더 심해진 체오프가 일화가 있어요. 네. 체오프가 이제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인데 친구 수보린과 함께 식당에서 있었던 일화를 편지에서 적은 게 있습니다. 네. 체오프와 이제 수보린이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음식을 기다리던 중에 체오프가 갑자기 엄청난 양의 객혈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겠는데요. 피를 대량으로 이제 토한 거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친구인 수보린이 무척 놀랐다고 하는 일화가 어, 체오프의 그 편지에서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객혈 나왔을 때는 체오프 폐결핵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죠. 대량으로 피가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네. 처음 나타난 객혈 증상은 체오프가 20대 중반이었어요. 의대 다닐 때 1884년이었고요. 네. 그럼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체오프가 사망하기까지 20년간 약 폐결핵으로 투병하면서 작가로 활동을 이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년간 폐결핵 투병을 하면서도 네. 수백 편의 소설과 희곡을 써낸 거죠. 네. 그러니까 체오프의 작품 대부분은 20대 폐결핵 발생 이후부터는 평생 폐결핵과 싸우면서 집필을 해낸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체오프의 소설을 읽으면 네.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폐결핵이라는 병이 없었더라면 네. 중년 이후에 50대, 60대의 체오프의 작품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장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오프가 만약 톨스토이처럼 건강하게 지내면서 90세까지 장수했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체오프가 노년기에는 과연 어떤 내용의 소설을 썼을까 네. 너무나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나 폐결핵이라는 병 때문에 우리는 현재 체오프의 40대까지의 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체오프의 그 사진을 보면요, 눈빛에서 그 명작가 특유의 네. 고결한 지성, 아하. 예, 눈빛에서 어떤 고결한 지성이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얼굴이 갸름하면서 길어요. 사진만 보면은 몸이 좀 마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오프처럼 몸이 마르고 피부도 건조 거칠고 얼굴이 좀 갸름하게 길게 생긴 분들, 그리고 얼굴에 혈색이 창백하면서 홍조를 띠고 있는 분들, 네. 영양 상태가 부족해 보이는 분들은 네. 폐질환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폐가 안 좋은 분들은 얼굴색이 창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음악가 쇼팽, 네네. 피아노의 유명한 쇼팽 작곡가 폐결핵이 있었어요. 아. 쇼팽도 창백한 얼굴, 그리고 뺨에 홍조 띈 얼굴이 네. 특징적이었다고 전해지죠. 그렇군요. 그리고 작가 중에 프란츠 카프카, 네네.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요, 쇼팽, 안톤 체오프, 네. 프란츠 카프카, 이 세 사람이 모두 폐결핵인데 세 사람이 좀 묘하게 외모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네. 예. 그래서 체오프의 예술적 재능을 무릎 꿇게 한 병, 폐결핵. 네. 이 폐결핵 증상을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만성적인 기침, 그리고 가래, 숨찬 증상, 체중 감소, 피로, 식욕 부진, 발열, 피가 함께 섞여 나오는 객혈.
그리고 가슴의 통증, 답답함이 느껴지고요. 기관지 쪽에 뭔가 가래가 꽉 찬 느낌 들고요. 숨이 금방 찹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요. 네. 결핵 검사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폐결핵이 심해지면은 얼굴 위로 열이 올라가지고 광대뼈 주변으로 여기가 붉은기가 이렇게 홍조를 띠게 되고요. 더 심해지면 손발바닥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이때는 얼굴은 뜨겁고 네. 손발은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이 잘 안 오거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폐결핵이 발병하면은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요. 폐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력 저하, 만성 피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호흡이 잘 안 되고 지구력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은 폐가 나빠지기 전에, 네. 폐결핵이 심해지기 전에 이미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나신 분들은 향후 폐질환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어볼 작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네. 6호 병동인데요. 네. 체오프 작품 중에서 꽤 긴 편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음. 체오프가 30대 초반일 때 발표한 작품이고요. 네. 제가 체오프의 소설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 6호 병동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체오프의 그 음울한 지성, 그리고 냉철함, 네. 음울한 감성과 냉철한 지성이 백미인 작품이고요. 아하. 당시 러시아 상황에 대한 체오프의 사회의식이 빛을 발한 작품입니다. 네. 체오프가 당시 사할린 여행을 통해서 유영수들의 생활상을 네. 조사하고 돌아온 다음에 발표한 작품이 이 6호 병동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6호 병동을 집필하던 그 해에 체오프는 농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의료봉사도 이렇게 다녔어요. 네. 무상 의료봉사를 시행했고, 그러니까 체오프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 사회에 대한 시선이 이제 좀 넓어지기 네. 시작하는 시점에 쓰여진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 6호 병동을 읽어보면은 당시에 우울했던 러시아의 상황, 열악한 의료 환경, 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인권이 이제 짓밟히는 그런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결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상황과 인물의 캐릭터를 모두 설명해내는 체오프의 네. 작가적 능력이 잘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6호 병동의 앞부분을 이제 읽어드릴 건데요. 정신병동입니다. 6호 병동이. 6호 병동의 그 음울한 분위기가 잘 묘사돼 있고요. 그리고 6호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네. 폐병 초기 증상이 아하. 나타나는 환자들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고통스럽게 발작적으로 터져나오는 기침, 그리고 홍조를 띤 수척한 뺨으로 보아 그는 폐병 초기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폐결핵이 발생하려고 하는 증상을 체오프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톤 체오프 본인이 그러니까요. 20대에 폐결핵이 시작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폐병 증상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어드릴 6호 병동의 네. 앞부분에서 폐병 환자 증상에 대한 묘사가 나온 부분 네네. 나올 때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네. 판결을 내리는 이제 판사들, 음. 법조계 판사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 네. 그리고 경찰관 이런 직업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문구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인데 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의료인과 법조인, 경찰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매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타성에 젖어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진다. 그러니까 법조인, 의료인, 경찰관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들으면 좀 뜨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의료인들요. 환자분들이 이제 매일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라는 호소를 360을 듣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환자의 아프다는 호소가 무감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습관에 의해서 무서운 타성에 젖는 순간이 오거든요. 의료인들은 이제 환자들의 고통 호소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의 마음을 네. 경계를 해야 되는 각성을 울리는 경종을 네. 울리는 체오프의 글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드릴 부분에서 폐결핵 말고 이제 피해 망상증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중 한 명인 이반 드미드리치의 피해 망상증이 발병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네. 이반 드미드리치의 그 신경질적인 성격 그리고 과도한 소심성 탓으로 피해 망상증이 이제 발병하게 되는데 신경정신과 질환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정신질환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우리 중 누구에게 여차하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읽다 보면 누가 미친 것인지 미치지 않은 것인지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반 드미트리치의 피해망상증이 발병하는 과정을 잘 또 들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6호 병동 앞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폐병 증상, 폐결핵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폐결핵과 폐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재이자 음식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꼭 끝까지 마지막에 핵심이 나오니까 꼭 잘 네.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안톤 체호프의 6호 병동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네. 병원 마당에는 크지 않은 별채가 있다. 우엉과 엉겅퀴와 야생 대마가 무성한 수풀이 별채를 에워싸고 있다. 별채 지붕은 녹이 슬어 젓갈색이고 굴뚝의 반은 주저앉았다. 입구 계단은 썩어 잡초로 뒤덮여 있고 벽에 바른 석회는 흔적만이 남았다. 별채 앞면은 병원과 마주보고 있는데 뒷면은 벌판을 향해 있다. 별채와 벌판 사이에는 못이 박힌 회색 울타리가 쳐져 있다. 날카로운 끝이 위를 향하고 있는 못들과 울타리와 별채 자체의 불길하면서도 음침한 외관은 이 나라 병원과 감옥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엉겅퀴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함께 좁은 오솔길을 걸어 별채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해보자. 첫 번째 문을 열면 우리는 현관에 들어서게 된다. 이곳의 벽과 페치카 옆에는 병원의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매트리스, 파란 줄무늬가 그려진 낡고 찢어진 환자복, 달아서 해진 신발들, 이 모든 누더기들이 구겨지고 엉킨 채 산더미처럼 쌓이고 썩어서 질식이라도 할 듯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이 허섭 쓰레기 위에 언제나 문지기 니키타가 입에 파이프를 물고 누워있다. 니키타는 색바랜 견장을 달고 있는 늙은 퇴역 군인이다. 험상궂은 얼굴과 양치기처럼 보이는 처진 눈썹, 붉은 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키에 비쩍 마른 데다가 힘줄은 붉어져 있고 태도는 매우 강압적이며 주먹은 단단했다. 그는 세상 무엇보다도 질서를 사랑해서 그들은 무조건 맞아야만 한다고 확신하는 그런 단순하면서도 미련한 부류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얼굴, 가슴, 등을 닥치는 대로 팼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당신은 조금 더 걸어가면 현관을 뺀 별채 전체를 차지하는 크고 넓은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곳 벽에는 지저분한 파란색 페인트가 아무렇게나 칠해져 있고 천장은 굴뚝 없는 농가처럼 그름투성이다. 겨울이면 분명 페치카 연기로 자욱해질 것이다. 창문은 모두가 안쪽 쇠창살이 보기 흉하게 설치되어 있다. 바닥은 회색이고 여기저기 갈라져 있다. 소금에 절인 양배추가 있고 램프 심지 그을음이 보인다. 게다가 빈대와 암모니아 악취 때문에 방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마치 동물 우리에 들어간 듯한 착각이 들 것이다. 방 안에는 바닥에 고정된 침대들이 있다. 침대 위에는 파란 환자복을 입고 구식 나이트캡을 쓴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 이들은 정신병자들이다. 이곳에는 모두 5명이 있다. 한 사람만 귀족 신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평민이다.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번들거리는 붉은 콧수염에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키가 크고 마른 사람으로 턱을 괴고 앉아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 그는 밤이건 낮이건 애처로운 모습으로 고개를 젓거나 혹은 한숨을 내쉬며 쓸쓸한 미소를 짓는다. 누군가의 대화에 끼어드는 일이 거의 없고 무엇을 물어도 쉽게 대답하지 않는다. 단지 기계적으로 먹고 마실 뿐이다. 고통스럽게도 발작 쪽으로 터져나오는 기침이나 홍조를 띤 수척한 뺨으로 보아 그는 폐병 초기다. 그 다음에는 흑인처럼 꼬불꼬불한 머리와 뾰족한 턱수염을 가진 노인이 있다. 노인은 몸집이 작고 생기가 있으며 매우 민첩하다. 낮이면 병동안 모든 창문 옆을 걸어다니거나 그도 아니면 자신의 침대에 터키식으로 다리를 모으고 앉아 피리새처럼 소란스럽게 휘파람을 분다. 때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낄낄 웃기도 한다.
어린애 같은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은 밤에도 이어지는데 신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일어나서는 돌연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거나 손가락으로 열쇠의 구멍을 쑤시기도 한다. 이 유대인 모이 세이카는 20년 전 그의 모자 만드는 작업장에 불타버린 이후로 미친 백치가 되었다. 6호 병동 거주자 가운데 그에게만 유일하게 별채 밖과 심지어는 병원 밖 거리로도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와 같은 특권을 누렸는데 이유는 그가 병원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이고 또 말썽을 피우지 않는 착한 바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 사람들 역시 오래전부터 거리의 꼬마들과 개에 둘러싸인 도시의 어릿광대인 그를 익숙하게 봐온 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 그는 긴 환자복을 입은 채 우스꽝스러운 나이트캡을 쓰고 슬리퍼를 끌며 돌아다녔다. 하지만 가끔은 맨발에 바지도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니며 대문과 상점 앞에서 동전을 구걸했다. 어떤 곳에서는 크바스, 러시아 전통 음료를 얻고 또 어떤 곳에서는 빵과 동전을 얻었으며 언제나처럼 배가 불러 기분이 좋아져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모든 것은 니키타가 압수했다. 이 군인은 하느님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말하면서도 환자의 주머니를 마음대로 뒤지며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면서 다시는 유대인을 거리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무질서를 세상에서 가장 혐오한다는 말을 짓거려댔다. 모이세이카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같은 환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잠이 든 동료에게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다. 또 거리에서 얻은 1코페이카, 러시아의 화폐 단위를 모두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새로운 모자를 만들어준다는 약속도 했다. 그리고 왼쪽 옆에 있는 중풍으로 몸을 쓸 수 없는 동료의 숟가락질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거나 혹은 박애정신 때문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동료 그로모프를 흉내내다가 자신도 모르게 닮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반 드미트리치 그로모프는 법원의 집행관과 관청의 서기를 지낸 33살의 귀족 출신 사내로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몸을 움츠린 채 침대에 누워있거나 산책이라도 하듯 구석구석을 걸어다니지만 앉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언제나처럼 신경이 곤두선 긴장된 모습이다. 현관에서 나는 작은 소리나 마당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도 그는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인다. 자신을 부르러 오는 소리가 아닐까? 자신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그럴 때 그의 얼굴은 극도로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나는 계속되는 투쟁과 공포에 지쳐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거울처럼 투영하는 언제나처럼 창백하고 불행한 그의 광대뼈가 튀어나온 넙대대한 얼굴을 좋아한다. 찌푸른 그의 얼굴은 이상스럽고 병적이지만 진지한 고민이 깃든 섬세한 모습은 지적이며 눈에서는 따스하면서도 건강한 빛이 흐른다. 나는 또한 니키타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나 겸손하면서도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겸손한 그를 좋아한다. 누가 단추나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그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주워준다. 그는 잠이 깨면 동료 환자들과 아침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잘 자라는 인사를 한다. 계속되는 긴장과 찌푸린 얼굴 외에도 그의 광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따금 저녁이 되면 환자복을 단단히 챙겨 입고 온몸과 이빨을 덜덜거리며 침대 사이 구석구석을 빠르게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마치 심한 열병에라도 걸린 듯 말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동료들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라 짐작하고는 또다시 황급히 머리를 흔들며 걷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내 말하고 싶은 욕망이 그 어떤 판단보다 빨리 떠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열정적으로 떠들기 시작한다. 거의 모든 이야기는 헛소리처럼 무질서하고 돌발적이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야기 속 낱말들과 목소리에는 대단히 고결한 그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 그가 말할 때 당신은 그 안에 미치광이와 정상적인 인간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눈치챌 것이다. 그의 열광적인 연설을 제대로 적긴 어렵다. 그가 말하는 인간의 비겁함, 정의를 빼앗는 폭력, 그리고 지상에 곧 도래할 아름다운 삶, 폭력을 사용하는 자의 어리석음 등을 시시각각 상기시키는 창문의 쇠창살 등에 관한 것이다. 오래되었지만 아직은 못 다부른
노래의 무질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접속곡은 이렇게 이어진다. 12년에서 15년 전 가장 화려하면서도 번화한 도시 한 거리에 부유하고 평판이 좋은 그로모프라는 관리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인 세르게이와 이반이 있었다. 대학교 4학년이 된 세르게이는 급성 결핵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 이 죽음은 그로모프 가족에게 벼랑간 들이닥친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 세르게이의 장례식이 지난 일주일 뒤 늙은 아버지는 문서 위조와 공금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섰다. 하지만 곧 티푸스에 걸려 구치소 병원에서 생을 마쳤다. 집과 모든 재산은 경매에 붙여졌고 이반 드미트리치는 어머니와 함께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당시 이반 드미트리치는 페테르부르크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다달이 보내오는 60에서 70루블의 돈으로 풍족하게 지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생활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구려 가정교사로 일을 하며 문서 정리를 했지만 번 돈 모두를 어머니에게 보내느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달팠다. 그는 의기소침해졌고 건강도 안 좋아져 대학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곳 도시에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지방 학교 교사직을 얻었지만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학생들도 그를 따르지 않아 곧 그만두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반년 가까이 직장을 얻지 못해 빵과 물로만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어렵게 법원 집행관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 일을 병으로 해고당할 때까지 했다. 그는 건강한 인상이 아니었다. 젊었던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마른 얼굴은 언제나 창백했으며 감기에 자주 걸렸고 잘 먹지도 쉽게 잠들지도 못했다. 포도주 한 잔만 마셔도 그는 두통을 느꼈으며 점점 히스테릭해졌다. 사람들과도 가깝게 어울리고 싶었지만 쉽게 흥분하는 성격과 더불어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많았기에 그 누구도 쉽게 가까이 지내지 못했고 친구도 없었다. 그는 도시에 사는 주민들을 언제나 경멸했고 그들의 형편없는 무지와 게으르고 야만적인 생활을 몹시 혐오한다고 말했다. 그는 높고 큰 목소리로 흥분하여 화를 냈으며 때론 환희에 젖어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늘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 도시에 사는 일은 답답하고 따분한 일이며 이 사회는 고결한 관심이 없고 무의미한 생활만 지속될 뿐이다. 또한 폭력과 난잡한 방탕과 위선만이 가득하다. 비열한 자들은 비싼 옷을 입고 배가 부르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빵 조각만으로 살고 있다. 학교가 필요하며 정직한 기사를 쓰는 지방 신문과 극장과 대중 강연과 배운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그는 이 사회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를 판단했을 때 그는 백과 흑, 이 두 가지 색으로만 나눠 칠할 뿐 그 어떤 중간색도 인정하지 않았다. 인류는 정직한 부류와 비열한 부류로 나눌 뿐 그 중간이란 없다는 말이다. 그는 여자와 사랑에 관한 주제가 나오면 언제나처럼 들떠 열정적으로 말하지만 아직 한 번도 사랑에 빠진 적이 없다. 이런 신경질적인 생각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시 속 주민들에게 사랑과 호감을 받아 사람들은 그가 없을 때도 다정하게 바냐라고 불렀다. 그의 타고난 겸손과 친절, 근면함, 순수한 마음, 날고해진 프로코트, 아픈 모습, 가정의 불행 등이 친근하고 따뜻하며 애달픈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책도 많이 읽었다. 도시 사람들은 그가 박학다식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는 곧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었다. 클럽에서도 꼼짝 않고 앉아 신경질적으로 턱수염을 잡아당기며 책이나 잡지의 페이지를 넘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얼굴 표정으로 보면 그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완전히 씹어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무척이나 개걸스럽게 해가 지난 신문들과 캘린더까지 걸어모아 집중해 읽었다. 어찌되었거나 독서는 그의 병적인 습관 중의 하나라고 칠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책을 읽을 때 그는 늘 누워 있었다. 어느 가을 아침 외투깃을 세운 이반 드미트리치가 거울 뒤쪽으로 난 질퍽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법원의 명령서를 가지고 벌금을 받기 위해 상인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아침이면 늘 그렇듯 그의 기분은 좋지 않았다. 한 골목에서 그는 족쇄를 찬 2명의 죄수와 소총을 들고 그들을 호송하는 4명의 군인과 마주쳤다. 그 전에도 자주 이반 드미트리치는 죄수들과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동정심과 함께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그런데 이번 마주침은 전혀 다른 이상한 기분이 들게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별안간 그 자신도 족쇄를 차고 그들처럼 진흙길을 걸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인의 집을 나온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우체국 근처에서 안면이 있는 경찰서장을 만났다. 경찰서장은 그를 아는 채 했고 그들은 함께 거리를 몇 발짝 걸었는데 이 일이 매우 신경에 거슬렸다. 집에서 보낸 그날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에는 죄수들과 총을 든 군인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해 책도 읽기 버거웠다. 물론 정신도 집중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왔지만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눈을 껌뻑이며 줄곧 자신이 체포되어 족쇄를 차고 감옥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했다. 그는 사소한 죄도 짓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살인 혹은 방화나 도둑질도 하지 않겠지만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에 범죄에 휘말리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며 무고한 중상이나 재판의 오류 등이 잊지 말라는 법도 없었다. 오죽하면 옛말에 비렁뱅이와 감옥살이는 장담하지 말라는 말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현재 소송 절차에는 재판의 오류가 얼마든지 가능했고 또 그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판사, 경찰관, 의사 같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타성에 젖어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해도 점차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대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뒷마당에서 양이나 송아지를 잡으면서 피가 튀어도 무감각한 잡부들과 다를 것이 없다. 개인을 대하는 비정하고 형식적인 태도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권리를 앗아가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태판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시간뿐이다. 매우 형식적인 일과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판사는 월급을 받고 그러고 나면 모든 일은 끝난다. 그 후에 철도에서 200베르스타 떨어진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에서 정의를 찾고 보호하겠다고 한들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온갖 폭력이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합리적이고 정당한 필연으로 받아들여지고 무죄 판결과 같이 자비로운 모든 행동에는 불만과 복수의 감정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정의를 생각하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다음날 아침 이반 드미트리치는 엄습한 두려움에 떨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그는 자신 또한 언젠가 체포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어제 좋지 않은 생각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곧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이 떠오를 리 없지 않은가? 경찰관이 천천히 창문 옆으로 지나갔다. 보통 일이 아니다. 2명이 집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다. 도대체 왜 아무 말 없이 돌아다니는 것일까? 이제 이반 드미트리치는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창문 옆을 지나친다거나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형사나 탐정으로 여겨졌다. 보통 정오 무렵에 경찰서장은 말 2필이 끄는 사륜마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간다. 교외에 있는 자신의 소유지에서 경찰서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반 드미트리치는 그때마다 경찰서장이 몹시 긴박한 표정으로 서둘러 말을 몰고 있다고 여겼다. 아마도 도시에 매우 중요한 범죄자가 나타나 황급히 가고 있는 모양이군. 이반 드미트리치는 초인종이 울리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소스라치게 놀랐고 주인집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길에서 경찰관이나 헌병을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체포될까봐 두려워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잠이 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큰 소리로 코를 고는 신용을 했다.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한다는 뜻이고 그것만으로도 단서가 된다. 진실과 함께 더해진 건전한 논리는 이런 공포는 터무니없는 정신 이상이며 체포니 감옥이니 하는 것도 조금 더 생각하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양심에 걸릴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생각마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는 마치 어떤 은둔자가 원시림 속에서 자신이 지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었지만 도끼질을 하면 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더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논리적인 사고를 아예 던져버리고 절망과 공포에 빠져들었다. 그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싫어했던 직장도 이제는 큰 짐이 되었다. 어쩌면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그의 주머니에 아무도 모르게 뇌물을 찔러넣고 나중에 고발하지는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공문서를 작성하다가 실수로 문서를 위조하여 내몰릴 위기에 처하지는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한 번도 그의 생각이 지금처럼 활달하고 창의적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자유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다양한 사건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은 뚝 떨어졌는데 특히 책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사라졌고 기억력도 크게 쇠퇴했다. 봄이 되었다. 그리고 눈이 녹으며 공동묘지 근처 협곡에서 반은 부패한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노파와 소년 두 시체는 타살의 흔적이 보였다. 도시는 온통 두 구의 시체와 풀리지 않은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자신이 살인자로 몰리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밖으로 나오면 애써 미소를 지으며 걸어다녔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색을 수시로 바꾸며 힘없는 연약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처럼 비열한 범죄는 없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이런 가식적인 행동과 말에 그는 곧 스스로 항복했고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방법은 주인집 지하실에 숨는 것이었다. 지하실에 숨어 낮을 보내고 다시 이어지는 밤과 다음날 낮도 그렇게 보냈다. 하지만 오한이 심하게 들어 날이 어두워지자 몰래 자신의 방에 도둑처럼 들어갔다. 새벽이 될 때까지 그는 자신의 방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페치카 고치는 사람들이 주인집에 왔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그들이 부엌 페치카를 고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속 공포는 그들이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몰래 방에서 빠져나와 모자도 쓰지 않고 심지어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공포에 휩싸여 뛰기 시작했다. 그 뒤를 개들이 짖으며 쫓아갔다. 어디선가 농부가 그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귓가에서는 바람 소리가 윙윙 울렸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폭력이 그의 등 뒤로 몰려와 그를 뒤쫓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집주인은 의사를 부르러 갔다. 의사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그에 대한 사건과 이야기는 미룬 채 머리에 냉찜질을 하라고 지시한 뒤 물약을 처방했다. 그러고는 애처롭게 고개를 저으며 집주인에게 말하길 미쳐가는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는 떠났다. 더는 자신이 왕진올 필요가 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집에서는 생계를 이어갈 수도 치료할 방법도 없기에 이반 드미트리치는 병원에 보내진 뒤 다시 성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동에 들어갔다. 밤새 그는 잠을 자지 않고 별나게 굴었기에 다른 환자들은 피해를 입었고 곧 안드레이 예피미치의 지시에 따라 6호 병동으로 옮겨졌다. 1년 후 도시 사람들은 이반 드미트리치의 존재를 완전히 잊었다. 집주인이 헛간한 썰매 마차 속에 던져놓은 그의 책들도 아이들이 가져갔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6호 병동 앞부분을 이제 들어봤고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안토 체호프에게 발병한 폐결핵과 폐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재이자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땀을 흘리거나 기침, 가래, 숨찬 증상, 체중 감소, 피로, 식욕 부진, 발열, 그리고 피를 뱉는 객혈, 기침과 함께 피가 나오죠. 이런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제 약이자 음식인데요. 네. 식보라고 하죠. 폐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음식을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안톤 체호프나 쇼팽처럼 소모성 질환이 나타나는 폐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재이자 요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호마 행인죽입니다. 호마 행인죽이요. 네. 네. 호마는 이제 검은 깨고요. 행인은 살구씨입니다. 네. 그래서 검은 깨와 살구씨가 들어간 죽인데 검은 깨는 호마, 살구씨는 행인이라서 호마 행인죽 5글자죠. 네. 예, 어떻게 만드냐면은 검은 깨 40g, 그리고 쌀 60g, 그리고 살구씨를 가루를 낸 거, 살구씨 가루 3분의 1컵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함께 죽으로 쑤어서 이제 먹는 거죠. 쌀은 씻어서 불린 다음에 아, 으깨어 두고 살구씨 가루와 검은 깨를 함께 부은 다음에 죽으로 끓이는 겁니다. 전에 이제 녹각죽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렇죠. 그 녹각죽이란 건 칼슘 보충을 해서 골다공증, 사람의 노화를 막아주는 죽이었죠. 네. 그때 저희 지난 방송 들어보시면은 녹각죽 편 들어보시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폐결핵, 폐질환에 좋은 죽입니다. 네. 호마 행인죽. 이제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살구씨에는 이제 아미그달린이라는 이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량 복용 시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살구씨의 속 껍질과 윗부분 뾰족한 꼭지 끝을 떼어내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구씨가 생각보다 효능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호마 행인죽에 살구씨 가루가 들어간 이유가 살구씨의 효능이 꽤 강하기 때문이에요. 폐 질환에 작용하는 효능이요. 네. 그래서 기침, 가래, 폐 관련 증상이 없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그만 먹는 거예요. 네. 이 호마 행인죽은 녹각죽하고 좀 달라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 증상이 없어지면 그만 먹는 거예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 살구나무 숲이 있는 곳에는 전염성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네. 그만큼 살구씨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 그러니까 살균 효능이 실제 연구에서도 밝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구씨가 들어가는 호마 행인죽이 폐결핵 같은 결핵균에 의한 전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살구씨 한약 제명으로 이제 행인, 네. 그래서 호마 행인죽인데 항염증, 항산화 작용, 항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균 작용, 살구씨에 있기 때문에 네. 살구씨에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결핵에 이 살구씨가 들어가는 호마 행인죽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의학에서 행인이라 그래서요, 폐질환, 기침, 감염증, 기관지염증 이런 데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네. 이 살구씨를요, 행인이라고 합니다. 네. 폐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에 자주 쓰는 약재고요. 그리고 이제 검은 깨는 장수식품으로 유명하죠. 탈모에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자양강장 역할을 하는 게 검은 깨입니다. 호마, 네. 호마는 검은 깨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행인은 살구씨. 호마 행인 중에서 살구씨는 이제 폐 기침 쪽으로 작용하는 약이고, 이 검은 깨는 어디로 작용하는 거냐? 폐결핵, 폐병이 있는 분들은 점차 몸이 쇠약해지면서 말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체중이 줄고 몸의 진액이 바짝 마르는 거예요. 아,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게 검은 깨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말라가는 거, 소모성 증상 나타나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검은 깨가 보충해주고, 네. 폐결핵, 기침, 가래는 아까 말씀드린 살구씨, 행인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폐결핵이나 기침, 가래 증상은 살구씨가 치료해주고, 네. 폐결핵으로 인한 체중 감소나 소모성 질환은 검은 깨가 치료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결합해서 호마 행인죽, 소모성 질환인 폐 증상이 나타나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폐결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호마 행인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폐결핵 증상이나 폐병 증상이 시작되려고 하는 분들은 이 호마 행인죽을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 약효가 강하기 때문에 살구씨에 함유된 아미그달린 성분이 있으므로 너무 과용하면 안 되고, 메스껍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두통, 식중독 유사 증상이나 현기증, 설사 등이 나타나면 그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중요한 부분이, 기침 가래가 멈추면 이 호마 행인죽은 그만 먹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간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기침 가래가 멈추면은 그만 먹는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장기간 복용한 것이 아니다. 폐 증상이 없어지면 그때까지만 먹는 거다. 네. 안톤 체호프, 그리고 쇼팽처럼 마르고 쇠약해지고 거칠하고 기침 가래가 계속 이어지고 폐병, 폐결핵 증상이 계속 나타나려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소개해드린 호마 행인죽을 네.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이 추천드립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체호프의 그 폐결핵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누고요.
그리고 체호프하고 동시대에 살면서 폐결핵으로 고생한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호프의 다른 소설을 좀 몇 개 읽어보고요. 다른 소설들 중에 나오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재를 또 다음 시간에 건강요정이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북로장생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